이게 커피야? 이따위로 타서 내 입에 넣으라고. 그 집의 사모님은 늘 까탈스러우셨습니다. 파출부가 커피 한 잔을 조금만 시켜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지요. 하녀가 손을 대었을 때도 그 손끝 좀 봐. 보기만 해도 불쾌하네. 하며 코웃음을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그 하녀가 몇 년 뒤 그 집의 주인으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쏟아진 커피를 조용히 닦아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수치도 아닌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조용한 하녀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림그룹 회장 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연정씨라 불렀지만 그 말에는 이름보다는 지시어에 가까운 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이름은 부름이 아니라 명령이었지요. 아침이면 커다란 대리석 계단을 닦고 점심이면 식탁 위에 늘어선 수십 개의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조명이 비출 때마다 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 대신 사물만이 윤이 나던 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늘 저를 불렀습니다. 연정 씨, 이게 커피예요? 냄새가 이렇게 밋밋하면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없죠. 말끝마다 불만이 묻어 있었고 그 불만 속엔 이유 없는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은 접시를 닦다 손이 베어 피가 묻기도 했지만 그분은 시선을 한 번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녀가 다쳤다고 집이 멈추진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늘 팽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까지도 허락받아야 할 듯한 분위기였지요.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모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모님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다른 하녀가 실수를 해도 넘어가시던 분이 저에게만큼은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늘 신문이나 서류를 보시며 말을 아끼셨지만 가끔 제 쪽으로 시선이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다기보다 낯설게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면 사모님은 꼭 그 시선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연정 씨, 식탁에 먼지가 보여요. 하녀라면 손끝이 살아 있어야죠. 그 말은 꾸짖음보다도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으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분의 목소리는 나를 부를 때마다 더 날카로워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손의 상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살같이 트고 갈라져도 그 집의 온기는 내 손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식사 중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연정 씨, 손은 괜찮아요? 지난번에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하녀 손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건 금방 낫죠. 그 말의 온도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모님의 시선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복도 끝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유리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처음엔 그저 오래된 초상화 중 하나라 여겼는데 자꾸만 그 여자의 눈동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요. 그 여인의 이름표에는 박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예전 가족의 이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이유 없는 날 선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이란 건 자리를 알아야 해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결국 제 발로 나가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묘하게 제게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벽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반듯해서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그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요. 가끔 회장님은 계단을 오르다 나를 보고 잠시 멈추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분의 뒷모습에서 낯선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을 닫다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일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사모님도 회장님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 겨울 세림가의 저택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그들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겨울은 이상할 만큼 길었습니다. 눈은 며칠이고 내렸고 세림가의 마당은 언제나 얼음처럼 빛났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도 불안이 자주 피어올랐습니다. 사모님은 점점 예민해지셨습니다. 아침이면 커피잔의 손잡이 각도를 바꿔놓고는 누가 이렇게 어설프게 놨어요? 하고 괜히 저를 불러 꾸짖으셨지요. 이제는 이유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그저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식탁을 닦던 제 손끝을 보시곤 사모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연정 씨. 그 눈빛이
그 손 모양이 너무 닮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모님?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닮았다는 그 한마디. 닮았다는 건 누구와? 그 물음은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창고 정리를 하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항상 열리지 않아 그저 낡은 장식품처럼 두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나무 표면을 천으로 닦던 순간 바닥에 금속성 작은 단추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속이 이중으로 된 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연정, 세림의 첫 이름을 이어갈 아이. 그 밑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 최경수 모 박은서.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양식으로 보이는 출생증명서에도 그 두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 집의 회장님과 복도 끝 액자 속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은서. 그토록 낯익게 느껴졌던 이름, 그리고 사모님이 들으면 미묘하게 굳어지던 그 이름. 모든 게 한순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볼 때마다 멈추던 그 시선, 사모님이 이유 없이 날카로워지던 표정, 그 모든 불안과 긴장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집의 가장 오래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내가 준비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은 새벽부터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높았습니다. 내 금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어제 분명히 서랍 위에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왜인지 몰라도 이미 결론은 정해진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정 씨, 어제 내 방에 들어갔죠? 아닙니다.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럼 내 목걸이는 누가 훔쳤을까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모님의 얇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목걸이는 내 첫 결혼식 때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준 거였죠.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액자 속 여인 박은서. 그분의 이름이 공기 속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사모님은 제 말을 자르며 낮게 웃으셨습니다. 왜냐면 넌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 눈, 그 입, 그 표정까지도. 목소리는 독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를 떠올리게 하니까
내가 널 보고 있기가 역겨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앞에 종이 조각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까지만 있어요. 그 다음부턴 이 집에 발 들이지 말아요. 그날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상자와 그 안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야 제 이름의 무게를 깨달은 묘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이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하녀가 아니라 세림가에서 지운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젠가 이 집을 다시 뒤흔들게 될 거라는 예감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도시의 첫 새벽은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아래를 가득 채운 소음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다 낯설었지만 그 모든 낯설미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내리고 잔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라도 내 삶을 새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영어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몇 시간을 쏟았고 회계 교재의 숫자 하나를 외우며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날 만큼 외로웠지만 그 눈물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울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배움이란 단어가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쥐는 손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머리가 더 무섭다는 걸. 이제 나는 그 무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그 무렵 카페에 자주 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늘 시간에 쫓기는 듯 했지만 주문을 마치면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녀가 바로 엘리사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억양을 듣고 처음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네. 오래 있진 못했어요. 그럼 여기가 낯설겠네요.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퇴근길에 비를 맞아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빼앗긴 걸 되찾아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 그날 이후 엘리사는 제게 금융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용어를 설명해주는 정도였지만 점점은 숫자와 수식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줄의 계약서가 어떻게 회사를 지배하는지를요.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연정, 세상은 정의로 움직이지 않아. 이익과 손실,
그 둘의 균형으로 굴러가. 내가 정의를 원한다면 먼저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렸지만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먼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녀는 내게 작은 투자를 권했습니다. 은행의 예금이 아니라 기업의 움직임을 읽는 연습이었죠. 처음엔 손해도 보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모은 돈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아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잃었다면 배운 거야. 감정은 버리고 이유를 기록해.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그 말대로 저는 모든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의 시세, 거래의 이유, 내 선택의 흔들림까지. 시간이 지나자 그 기록은 하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녀의 손끝 대신 계산의 손끝을, 억눌린 눈빛 대신 분석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랑 펀드를 만들어 보자. 이름은 내가 정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헤러터지. 유산이자 되찾을 이름이에요. 처음엔 작은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 몇 %, 몇 달 동안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에 묻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잊음이 아니라 단단해짐이었습니다. 감정이 식어야 비로소 현실이 보이더군요. 복수는 뜨거운 불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해가 흘렀습니다. 펀드는 빠르게 성장했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언론은 익명의 여성 투자자라 불렀습니다. 신문에는 미국계 여성 펀드의 실체를 추적하다라는 제목이 실렸고 금융인들은 그녀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펀드의 진짜 이름, 그 안의 첫 투자자가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를.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인터뷰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익명성이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녀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숫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늘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퇴근하면서 늘 말하곤 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이젠 일보다 사람을 믿어야 할 때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사람은 늘 상처였고 이제는 오직 계산만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 늦은 버스의 헤드라이트,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너는 세림의 첫째, 첫 이름이다.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내 안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3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돈을 모으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우려 했던 세상에 다시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 그 긴 시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들은 모두 누군가의 삶이었고 그 안엔 반드시 책임과 욕망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욕망의 꼭대기에는 언젠가 내가 떠나왔던 그 집 세림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남겨둔 이름을 찾아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그리고 절대 다시 고개 숙이지 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내 마지막 두려움을 녹여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새벽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그 하녀의 그림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불빛들은 내 지난 날이었고 이제 그 불빛 아래로 돌아가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새해 동안 나는 미움을 잊었고 눈물을 견뎠고 무력했던 나를 지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데엔 큰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기억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걸어갈 결심이 필요할 뿐이었죠.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무너진 이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잃어버린 피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지 않기 위해서. 새해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공항의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한때 내가 커피를 내리던 그 습한 냄새 대신 서류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헤리티지의 한국 담당 변호사 정수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얇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머님 명의의 신탁계좌가 오늘부로 완전히 해지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지분은 이제 대표님 명의로 전환됩니다. 서류 속에는 세림그룹의 주식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33.2%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며칠 뒤 나는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연결해준 국내 회계감사 전문팀이 하이센트 개발의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가 이상합니다. 한 회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표상 실현된 현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대부분이 기타 자산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익잉여금 그 항목 추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결제자 서명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림그룹의 사모님, 윤경애. 그날 밤 나는 세림 본사 인근의 한 호텔 카페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밖에 비 내리는 도로를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죠. 흰 와이셔츠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민석 전무 세림그룹 재무 담당자. 회사 사람들에게 그는 늘 숫자로만 말하는 냉정한 이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다친 손 아직 기억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죠. 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머그컵을 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하이센트 개발 내부 결제 라인 사본이에요. 조 전무님 서명도 일부 들어있더군요.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몇 초 동안 종이만 바라보던 그가 마침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게 결제가 올라온 자료였어요. 윤 이사님이 직접 들고 와서 회장님 승인 사안이라 했죠. 그게 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조민석 전무는 이마를 짚으며 한참 침묵하다 잔 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만 남았을 때에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헤리티지 대표였군요.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이름을 되찾기 위한. 그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라면 싸울 가치가 있죠. 그는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48시간처럼 흘렀고 커피는 식기도 전에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변호사들과 회계사, 그리고 비밀리에 나를 돕는 주주 대표까지 모든 조각을 맞추듯 일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문서의 진위 확인, 하이센트 개발과 세림그룹 간의 금전 거래 내역 추적, 윤경애 이사의 사적 계좌 흐름까지 하나하나 엮어내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실 불빛만 남아 있었고 그때마다 엘리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로 내게 물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됐어? 거의 다. 이제 남은 건 주총이야. 연정, 엘리사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기억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를 세상이 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집의 하녀가 아니라 세림의 주인으로 설 거예요. 주총 하루 전 나는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돌담과 회색 대문, 그곳은 한때 내가 걸레를 들고 출근하던 집이었죠. 문은 새로 도색돼 있었지만 계단 모서리에 남은 상처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사모님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었죠. 넌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어. 나는 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벽돌의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사모님. 내가 닮은 건 얼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발로 밀어내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조민석 전무가 정리한 감사자료, 변호사 서명이 찍힌 고발장 초안, 그리고 주총 안건표와 위임장 서류들. 그 위에는 내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정 세림그룹 주주 33.2%. 나는 펜을 들어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마치 긴 시간 동안 닦이지 않던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한 뒤 나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풀어두고 침대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림가 빼앗아간 건 내 이름이지만 내가 되찾을 건 진실이야. 그 목소리와 함께 나는 단 한 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세림그룹의 주주총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웅성거렸습니다. 언론사 카메라의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고 보도기자들의 속삭임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오늘 결정 나면 윤경의 이사가 완전히 실권 쥔다더라. 하이센트 개발 쪽 인수, 이미 내부는 다 끝난 거래래. 그 속삭임들이 얇은 유리컵을 울리듯 회의장 안 공기를 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 윤경의 사모님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림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죠. 하이센트 개발과의 합병은 그룹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그 정적을 깨는 이름이 이 회의장 안에서 모든 판을 뒤집게 될 것이라는 걸.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의결권 총 100% 중 참석 지분 87%.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주주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한순간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묶은 머리, 단정한 구두. 여느 재계 인사처럼 보였지만 그 걸음에는 묘한 단단함과 품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회의장 중앙에 비어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자 몇 명이 수군댔고 윤경혜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경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눈매, 그 턱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잔향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눌러온 감정 대신 불쾌한 웃음이 입가에 걸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회의가 한창인데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예, 새로 참석하신 주주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펀드의 대표 박연정 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잔에 얼음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윤경혜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금 가듯 그 고요한 얼굴 위로 놀람과 불안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헤리티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해외 펀드 대표가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연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연정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경혜의 입가에 억지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 그쪽이군요. 이번 합병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들었는데요. 연정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했죠. 단 기업의 미래가 아니라 사모님의 미래라면 말입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장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서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윤경혜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연정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이센트 개발의 재무제표 그리고 내부 회계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론 안정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조작된 매출 기록과 부풀려진 자산 내역이 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물 한 모금 삼키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공기는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민석 전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여미고 서류철 한 장을 단상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저희 재무팀이 확보한 하이센트 개발의 원본 회계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 문서 직접 결제하셨죠? 회의장 앞줄에 앉은 윤경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잔잔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전무님, 이건... 그녀는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그냥 초안이잖아요. 임시 결제 서류에 불과해요. 조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본 결제문입니다. 전자서명 기록도 복원됐습니다.
윤경애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야. 누군가 날 모함하려는.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손에 쥔 채 단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모님의 개인 계좌로 하이센트 개발 자금 38억 원이 이체된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짧은 침묵 뒤 사람들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윤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천천히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해외 자금 세탁 방지 센터에서 제출받은 송금 내역입니다. 거래명은 계약 컨설팅비 하지만 실제 수신 계좌는 사모님 개인 명이죠.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임원석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38억? 개인 계좌라고. 그때 단상 옆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낯빛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애, 이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의 끝에서 새어나오는 숨 같았습니다. 윤경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까지 그런 눈으로 날 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난 당신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윤경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그리고 박은서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멎은 듯 모두가 숨을 멈춘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 회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의 딸이라니, 그 아이가. 그는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짚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게 남기신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그게 헤리티지 펀드의 시작이었죠. 한 줄 한 줄 말할 때마다 윤경이의 얼굴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내 거였단 말이야? 나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맞아요. 헤리티지 펀드가 보유한 세림그룹 지분 33% 오늘부로 제 명의로 전환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벽이 금이 가며 부서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윤경애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조작이야. 조 전무, 당신까지.
조민석 전무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 사모님 개인이 아니라 세림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윤경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 표결 요청이 있습니다. 하이센트 개발 합병안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죠. 윤경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몇몇 계열사 대표들이 눈치를 보며 따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반대편에서 조 전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도 그 뒤를 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젊은 임원들이 하나둘 따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손이 하늘로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찬성 41%, 반대 54%. 합병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윤경애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조작이야 전부. 그녀는 목소리를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박수 소리가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녀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나와 회장, 그리고 조 전무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정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너를, 그리고 은서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됐어요, 아버지.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서서히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무겁게 나를 눌러왔던 이름의 굴레가 이제야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엔 세림그룹 주주총회 결의안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연정.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기록될 거야. 세림의 새로운 시작. 주주총회 이후 세림그룹의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신문 일면엔 같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세림그룹 합병 부결, 내부 비리 드러나. 비상임이사 윤경애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윤경애 사모님은 마치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휘청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 여자, 그 박연정, 다 날 모함하려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박연정 씨가 세림 창립주의 손녀 맞습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표정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소환되었고 조사 결과 개인 계좌로 흘러간 38억 원 외에도
해외 자산관리 계좌 2곳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비상임이사직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의 이름으로도 살 필요가 없겠지. 그의 마지막 말에 윤경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등을 돌려 회사를 떠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세림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주총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세림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전략기획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세림의 장기 성장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았죠. 처음 회의실에 들어섰던 날, 나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쫓기듯 나왔던 집의 하녀가 이제는 그 그룹의 주주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조민석 전무는 여전히 내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들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연정 세림그룹 주주, 전략이사.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의 증명서였죠. 며칠 후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언덕 위엔 벚꽃이 거의 다 졌지만 몇 송이의 꽃잎이 바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는 그 어떤 이름 뒤에도 숨지 않아요. 손끝에 닿는 돌의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 같았죠. 이제 됐다, 연정아. 넌 잘했어. 그 무렵 윤경애는 검찰 조사 이후 모든 공식 직함을 잃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언론은 그녀의 인터뷰를 짧게 실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아이를 닮은 게 싫었어요. 그 눈빛이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그 말이 담긴 짧은 기사 아래엔 댓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닮은 건 얼굴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세림의 새 로고가 붙은 회의실에서 후배 디자이너와 전략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도 발표 멋지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연정이라고 불러요. 이름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회사 로비를 지나는데 대리석 벽면에 금속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림그룹 주요 주주 명단. 박연정 헤리티지 펀드 대표. 그 이름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손가락 끝이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넌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어. 라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스쳐갔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닮고 싶었던 사람과 닮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붉은 빛이 사무실 책상 위를 덮고 그 위에서 내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젠 제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 말과 함께 모든 긴 세월의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끝은 결국 행복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죠. 이름을 잃은 한 여자의 싸움은 결국 자신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살아있나요?